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빠지지 않았던 의제는 대북 억지력 강화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한미일 회담에서도 삼국 공조 체계를 심화하기로 했는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G7 회의에서 얻은 안보 성과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안보와 관련해 어떤 성과를 올렸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예. 이번 G7에서 채택한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의 히로시마 비전 이런 것처럼 비확산, 군축에 대한 국제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했고 또한 그 본문에 북한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내므로 해서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국제사회에 진일보된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G7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자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강력한 국제 대응도 시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기여는 정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예. 북한 비핵화 입장을 지지해 주는 거 말고도요.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예. 예를 들면 동중국해에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와 같은 G7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초계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처럼 제재 이행 강화를 G7이 지지해주고 계속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용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고 예.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 비핵화에 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G7 국가들과의 협력은 이러한 비전 선언과 같은 지지 말고도 실질적인 이행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G7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 강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이 사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북한이 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굵직한 그런 도발은 없었지만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 군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보고요. 예.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기타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인공위성 그러니까 군사 정찰위성을 갖다가 쏘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준비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건 역시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준비가 되면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예. 도발을 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유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번 회의에서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죠. 이 안보 협력체 쿼드 회의도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쿼드와 관련해서 이 기능적 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향후에 우리 정부가 회원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능별 협력이라는 것은 그 쿼드가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면서 경제 협력이라든가 공급망 협력 그런 것은 사실 우리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협력의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렇게 협조해 나가면은 된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정부도 쿼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미일 회담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한미일 회담이 좀 짧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래도 3차례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번엔 한미일 정상이 새로운 수준의 삼각 공조를 발표를 했는데 이 새로운 수준의 공조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한미일 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 예. 안보라든가 국방 차원의 협력에 집중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 협력을 보면 그것을 넘어서 조금 더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과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첨단 기술 협력,
뭐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부분의 협력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예. 조금 더 포괄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차원으로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약간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사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보고요. 동시에 뭐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뭐 워싱턴에서 삼국 정상회담을 갖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한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을 가시화해 나가야겠죠. 예. 결국에는 그러면 협력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이번 회담에서 또 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포함한 이 3자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현재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이미 작년 11월에 프놈펜 삼국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고 예. 대통령님들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에 있었던 DTT라고 하잖아요. 디펜스 트라이얼 톡 한미일 삼국의 차관 복급 회담이 있었고 예. 거기에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희가 한미일 간에는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있어요. 티사라고 하는데 티사요? 그것을 예. 통해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어떤 수준의 정보를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지금 공유를 할 것인가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금년 내로 아마 실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음 달이죠.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구체적인 방안을 좀 합의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될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 같고 예. 지금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티사도 있고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정상화됐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조금 더 원활하게 공유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큰 틀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 뭐 필요한 정보를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요즘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삼국 공조가 좀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동맹국이 아닌 한일 사이에서 좀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이상의 좀 그 이상의 안보 협력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뭐 한일 간에도 뭐 필요한 협력은 해야겠지만 예.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또는 그밖에 뭐 군사적인 협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이름으로 더 많이 진행되어 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과거에 했었는데 그간 코로나19든 다른 정치적 이유든 해서 중단되었던 그러한 훈련이나 연습들 그러니까 뭐 수색이라든가 구조 훈련 같은 거 또는 뭐 북한 잠수함 추적 훈련이라든가 과거에 했었던 것들을 갖다가 복원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든가 뭐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더 협력의 필요성을 만들어가고 또한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훈련들을 예.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일 회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이야기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깜짝 방위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의 지뢰 제거 차량을 포함한 뭐 인도적 비살상 장비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물론 뭐 안보상의 비밀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규모는 저희가 2억 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그런 장비들을 지원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비살상 무기 지원이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구하는 여러 목록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뭐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러한 방향성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측에서 앞으로 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우리의 계획도 좀 궁금하고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뭐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국제 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 진영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나 책임 같은 것을 다 이행하면서 우리가 또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관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 국제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해야 할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설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G7에 참석한 동안 우크라이나 격전지였죠. 이 바흐무트가 함락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장기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조기에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빨리 평화가 회복돼야겠죠.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입장을 볼 때 단기간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국제사회의 종전이나 정전을 위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약간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저기도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전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얻은 안보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